안녕하세요. 금융위기의 기원 2부 본편으로 찾아뵙게 된 혜자입니다. 2부 주제는 달러 플랫폼의 위기입니다. 왜 우리가 달러 체제를 이해하려는 걸까요? 우리는 미국이 운영하는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두 축은 달러와 군사력이죠. 달러와 군사력은 동전의 양면처럼 중요하지만 군사력이라는 것도 결국 군사과학기술의 개발과 응용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 즉 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달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자본주의는 이미 금융화 단계로 진입해 달러 가치가 굉장히 불안해졌죠. 그렇다고 이 불안한 달러 체제를 대체할 만한 화폐가 존재하느냐? 일본의 엔화, 유로존의 유로화, 중국의 위안화? 아직까지는 불안하다고 해서 달러 체제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달러의 움직임이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몸살을 앓는다는 말도 있듯이 지금과 같은 양적 완화의 시대, 실질금리 제로의 시대에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달러 가치를 방어해 나가느냐에 따라 비단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본 영상은 이러한 전망과 문제의식 속에서 미국의 달러 패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금융화 단계로 진입했는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의 자본주의는 대공황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어떤 반성이었냐? 당시 금과 억조로 여겨졌던 근본위제로 인해 자율적인 통화정책이 불가능했고 이 때문에 대공황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반성이었죠. 경기가 안 좋으면 오늘날 정부는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근본위제 하에서는 이러한 통화정책, 즉 금리 인하가 불가능했다는 얘기죠. 통화정책이 불가능했던 원인에는 근본위제 외에도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자유로운 자본이동이었습니다. 금융 투기 자본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며 각국의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급기야 거대 금융가문이나 민간 금융업자들이 각국 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별도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용화폐 개념이 없었던 당시에는 실물자산인 금과 연동된 화폐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해당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만큼만 시중에 통화가 공급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본위제를 의미하죠. 때문에 정부 역시도 재정 수입을 초과해 지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금을 보유한 거대 금융가문이나 민간 금융업자들에게 국채를 팔아야지만 추가로 통화를 공급할 수가 있었죠. 또한 당시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본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가 간 금리차가 발생할 경우 금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막대한 양의 금을 비축한 거대 금융가문이나 민간 금융업자 입장에서는 굳이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합리적인 전략이었을지 모르나 금이 빠져나간 국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며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오늘날의 신용화폐와 달리 금이 없으면 추가로 화폐를 공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금이 유출되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던 셈이죠.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 경기가 안 좋아도 금리를 낮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금리 인하는커녕 오히려 자본 이탈, 즉 금 유출을 걱정하는 바람에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대공황의 진원지였던 미국이 바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대공황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민간 경제는 치솟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고 급기야 파산하는 경제 주체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반성 위에서 뉴딜 정책이 실시된 겁니다. 실제로 뉴딜 정책 중 가장 먼저 통과된 법안은 근본위제를 중단하고 자본이동을 통제하는 조치를 담고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테네시강 유역의 대공사 같은 게 뉴딜 정책의 본질이 아니었던 겁니다. 대공황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 유출을 걱정하지 않고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대규모 공공사업도 가능했고 그렇게 유효 수요가 창출됐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즉 미국이 자본이동을 철저히 통제한 상황에서 금에 속박되어 있던 화폐를 금으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고 이렇게 시중에 탄력적으로 통화를 공급했기 때문에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이후 초강대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발권력, 즉 화폐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건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미국에 의해 추진된 브레튼 우즈 체제 역시도 이 뉴딜 정책과 방향성이 같았습니다. 즉 뉴딜 정책의 글로벌 버전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본위제를 부분적으로 부활시켰다는 차이점을 제외한다면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고 국가 간 단기 자본 이동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발권력, 즉 화폐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른바 달러 패권 수립의 첫 단계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뉴딜 정책과 달리 왜 이미 많은 문제가 노출됐던 근본이제를 부활시켰을까요? 추측컨대 전 세계를 상대로, 그것도 정강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기도 했던 유럽인들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미 정부 보증의 화폐를 받아들이라는 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겠죠. 당시 경제관념에 비춰본다면 금과 연동돼 있지 않은 화폐는 사실상 종이와 다를 게 없었겠죠.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이 전세계 금의 약 7-80%를 확보한 이상 근본이제를 실시해도 당분간 걱정 없이 달러를 공급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근본이제의 문제점이 완벽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대충 끌어안고 간 꼴이었습니다. 어쨌든 브레튼 우즈 체제는 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되 이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과 연동시키고 각국의 통화는 미국의 달러와 고정환율로 연동시키는 이른바 금달러 본위제를 채택합니다. 전통적으로 고립주의가 원칙이었던 미국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수립하며 세계 질서에 개입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2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파국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 전장이었던 유럽은 물론 아시아의 주요 지역까지도 완전히 초토화되는 바람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소련을 봉쇄할 수 없었죠. 봉쇄는커녕 하루아침에 전 세계가 공산화될 수도 있겠다는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마치 대공황으로 박살난 미국을 뉴딜 정책을 통해 재건해낸 것처럼 글로벌 버전의 뉴딜 정책을 실시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재건시켜야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 거죠. 그게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였던 겁니다. 자,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봅시다. 어차피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다 망했죠. 그런데 미국만 멀쩡했습니다. 미국만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보다 먼저 유럽과 아시아를 확보해야 했고 대부분의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자력으로 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방도가 있었을까요? 결국 재건에 필요한 각종 생산재와 소비재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도록 달러를 제공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는 애초에 전 세계를 상대로 달러를 뿌리면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미국이 세계의 대부업자 역할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달러를 갖고 전 세계가 다시 미국으로부터 생산재와 소비재를 사들이다 보니 한동안 미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도 했던 겁니다. 초기 자금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차츰 재건에 성공한 나라들이 생겨났겠죠. 그런데 자급자족을 넘어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하려면 자국에서 소비하고 남는 물품을 해외에 수출해 자력으로 달러를 벌어들여야 합니다. 즉 수출 주도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데 문제는 너도 나도 수출을 통해 달러를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수출품을 사줄 여력을 갖춘 나라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결국 또 미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소비시장 역할도 같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각국의 수출품을 달러로 구매해 줌으로써 별도의 자금 지원 없이도 달러가 전 세계로 공급되는 효과가 나타났던 거죠. 즉 브레튼 우즈 체제는 1부터 10까지 압도적인 미국의 생산력과 소비력 그리고 군사력에 의존했던 일종의 달러 플랫폼이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미국만 생산과 소비를 도맡았던 건 아니었고 차츰 일본, 독일과 같은 후발 선진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 줄어들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꾸준히 전 세계 GDP의 20-30%를 차지해 왔으니까요. 사실상 미국이 거의 운영자 역할을 했던 셈이죠. 미국은 자신이 가진 생산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함으로써 군사적으로는 공산주의 세력을 봉쇄하고 정치 경제적으로는 달러 패권을 수립해 나갔다면 이 플랫폼에 탑승한 나머지 국가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에 빨대를 꼽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호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 국면에 들어서자 이 달러 플랫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달러가 미국 역외에 쌓이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하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결제 수단이면서 동시에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서 통화가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은 가치의 안정성입니다. 게다가 달러는 국제 결제 수단인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금과 연동시켜 가면서까지 통화 가치를 유지하려 했던 거고요. 그런데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기 시작했으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만약 달러 가치의 하락이 지속되다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달러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달러 자산을
동시다발적으로 팔아치우기 시작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달러 플랫폼이 붕괴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기축 통화에 대한 독점적인 발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겠죠. 원래는 세계 각지로 공급된 달러가 미국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다시 미국 내부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미국은 늘 경상수지가 흑자였고 달러 가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 상품이 최고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달러를 갖고 미국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달러를 회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달러가 미국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바깥에 쌓이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데 왜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걸까요? 세계 각국이 자체 생산력을 회복하고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가성비 좋은 대체품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제조업 강국으로 급성장한 일본과 독일의 상품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미국에서조차도 일본과 독일에 대한 무역 적자가 심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달러 가치는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죠. 역시 별도로 살펴볼 주제겠지만 이 재정 적자의 출발 자체는 나름의 타당한 사연이 있긴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 이래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를 잡았고 따라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사업을 일으키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재정수지 불균형을 허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복지국가 모델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시켰고요.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더해 지구방위대 수준의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왔고 같은 맥락에서 수십 년간 진행된 소련과의 군비 경쟁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으며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면서 계속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났죠. 그런데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가 왜 문제냐? 앞서 살펴봤듯이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는 달러가 금과 고정적으로 연동돼 있어서 미국이 제 아무리 발권국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천문학적인 규모로 적자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흘러넘치다 보니 달러 가치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미국이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한 상황이라면 눈치 빠른 경제 주체들은 달러 가치의 하락에 배팅을 하겠죠. 반대로 금의 상대적 가치는 상승할 거고요. 그러면 갖고 있는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는 이른바 금태환이 빗발칠 테고 미국의 금 보유고는 금세 바닥나고 말 겁니다. 이 경우 근본이제 기반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지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프랑스를 필두로 달러 가치를 의심한 국제사회가 금태환을 요구하면서 말이죠. 물론 프랑스의 경우 68혁명으로 촉발된 자국 내부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얼마 되지 않아 미국의 금 보유량이 반토막 나고 미 닉슨 대통령은 돌연 금태환 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달러 가치를 미국이 보유한 금으로 유지시키지 않겠다는 갑작스럽고도 충격적인 선언이었기 때문에 닉슨 쇼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로 인해 달러 가치는 폭락하며 대내적으로는 미국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각국은 앞다퉈 환율 방어를 위해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를 단행하는 등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죠. 결국 근본이제와 고정환율제로 대표됐던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각국은 서서히 변동환율제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를 사망으로 몰고 간 달러 가치의 하락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하다 보니 미국의 재정 적자를 같이 언급할 수밖에 없었지만 더 주목해야 할 원인은 사실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재정 적자를 일으켰던 소련과의 체제 경쟁 비용도 그렇고 전쟁 비용도 그렇고 비용 지출의 주체가 미 정부인 만큼 90년대 클린턴 정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맘만 먹으면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허나 경상수지 적자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의 상품 대신 후발 선진국의 상품을 대체 소비하면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미 정부가 직접 컨트롤할 수 없을 뿐더러 일본, 독일 등의 후발 선진국 외에도 이후 중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계 질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두 가지 대전제가 군사력과 생산력의 압도적인 우위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의 압도적인 생산력 우위가 차츰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 불안한 겁니다. 만약 미국이 압도적인 생산력의 우위를 계속 유지했다면 그래서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했을 테니까요. 아리기 교수의 말처럼 실물 팽창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는 징후인 거죠.
물론 미국은 아주 특수한 나라입니다. 영국의 축적 체제가 이 대목에서 무너졌던 것과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패권이 흔들릴 만큼 절대적인 생산력과 군사력이 약화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지닌 지정학적인 이점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만큼 미국이 탈지구급으로 특수한 국가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 이후 더 이상 금이라고 하는 실물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나갑니다. 물론 달러 가치는 이전보다 취약해졌고 변동성에 엄청나게 노출됐죠.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달러 플랫폼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 자산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에 따른 미국의 손익계산을 따져봤을 때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플랫폼으로부터 이탈한 국가는 없는데 미국은 더 이상 금태환이라는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됐으니까요. 당장 경상수지 적자로 골머리를 썩고 있던 닉슨 정부 입장에서는 개이득인 셈이었죠. 물론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도 미국이 근본이제를 원칙대로 지켜가면서 달러를 발행했다고 볼 수는 없었으나 이제는 지켜야 할 원칙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무시한다면 복잡한 셈법이 필요한 경상수지 적자 문제도 그냥 달러를 발행해 대충 수습하는 전략이 가능해진 겁니다. 실제로 닉슨 정부는 국채 발행 한도까지 풀어버리며 달러를 찍어냈고 전 세계에는 그야말로 달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타난 가장 큰 부작용은 역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미 본토에서 전후 30여 년간 거시경제 정책의 기본 틀로 자리 잡아왔던 케인즈학파의 입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죠. 뉴딜 정책의 성공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케인즈학파는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 지출을 통해 즉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허나 1970년대에 엄청나게 불어난 달러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치솟기 시작하자 오히려 일정 수준의 실업률을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통화주의 학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 거죠. 게다가 이러한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준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그게 바로 오일 쇼크였습니다. 제4차 중동전쟁의 여파로 아랍 산유국이 석유 감산을 단행하자 국제유가가 약 4배 이상 폭등한 사건이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일 쇼크의 여파는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유가 폭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산유국들이 오일 달러 중 일부를 유로 달러 시장에 예치함에 따라 달러 가치가 더욱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유로 달러 시장은 과거 공산권 국가들이 미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달러 예치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성장한 유럽의 금융시장을 의미하는데 미 본토에 비해 저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대출 수요가 많았고 이러한 경로를 따라 오일 달러가 풀려나가며 달러가 더욱 흘러넘치게 된 거죠. 이렇듯 1970년대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모두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미국 내 물가는 치솟았고요. 따라서 미국은 하루빨리 달러 가치를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미국 내 물가도 안정시켜야 했고요. 그래야지만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로 인해 취약해진 달러 플랫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계속해서 세계를 상대로 발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테니까요. 크게 세 가지 조치가 취해졌는데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석유 거래 시 달러로만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 거니까 현대 산업에서 석유가 지닌 위상을 고려했을 때 이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달러 가치, 즉 달러 플랫폼의 이점을 좀 더 확고히 해주는 매우 확실한 조치였죠. 허나 이 조치가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가치까지 확보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엄청나게 불어난 달러 유동성을 줄여야 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미국 내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1979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유명한 볼 폴커가 미 연준 의장으로 취임해 강도 높은 고금리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볼커 의장은 통화주의 학파의 견해를 전격 수용해 금리를 최고 20.5%까지 인상합니다. 무려 3년여간 지속된 이 정책은 훗날 볼커 쇼크라고 불릴 정도로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통제 불가능해 보이던 미국의 물가는 서서히 잡히기 시작합니다. 반면 후유증도 심각해서 대내적으로는 실업률이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애초부터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감수한 정책이었지만 미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일본, 독일 등과 힘든 경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고금리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제조업체들의 줄도산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레이건 정부에 들어서 더욱 심화된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미 정부는 고금리로 국채를 발행했고 이 때문에 전 세계의 유휴 자본이 미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하며 달러 환율이 절상됐는데
덕분에 미국 내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며 미 제조업은 그야말로 박살이 나게 되고, 반대로 일본은 독일을 제치고 제조업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당시 일본 경제의 저력은 2010년대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았던 잠재력만큼이나 높게 평가되었는데, 강대국의 흥망을 저술한 폴 케네디 교수는 곧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제1의 강대국이 될 거라고 전망할 정도였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제조업 최강국이지만 그 비중이 많이 축소되었고, 반대로 금융업 등의 서비스 부문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을 전후로 미국의 자본주의가 본격적인 금융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볼커 쇼크에 따라 미국의 금융기관이 70년대 중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등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차관을 급속도로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차관이 대부분 저금리 단기 대출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미국 내 금리가 높아지자 상환이자도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이죠. 특히 중남미의 경우 상환 자체가 어려워지는 국가들도 생겨났는데, 이것이 80년대 중남미를 휩쓸었던 중남미 외채 위기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볼커 쇼크가 동구권 붕괴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였죠. 풍성하게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양털을 깎는 것처럼 저금리 차관으로 제3세계 국가의 버블을 키운 뒤 상환이자를 올리거나 상환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외채 위기를 터뜨려 해당 국가를 도산시킨다는 이른바 양털깎기와 같은 음모론도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억제하며 달러 가치를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만, 달러 가치의 하락을 불러왔던 중요한 원인, 즉 경상수지 적자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레이건 정부가 고금리 국채를 남발하는 바람에 달러 가치가 절상되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더욱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미국은 대표적인 대미무역 흑자국, 즉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한 대표적인 두 국가, 일본과 독일을 상대로 각각 엔화와 마르크화 절상을 유도하는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였죠.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G5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 정부 개입에 의해 환율을 조정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곧 엔화와 마르크화가 큰 폭으로 절상됐고, 특히 엔화는 2년 뒤 약 2배로 절상되며 미국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되었죠. 미국의 경상수지가 서서히 개선됐지만 반대로 일본의 경제는 폭망의 길을 걷게 되는데,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로 더 유명한 일본의 장기 침체가 시작된 시발점이 바로 이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합의라고 하기에는 매우 폭력적이었던 미국의 통화절상 요구를 그 잘나가던 일본과 독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관점은 군사적 압력에 대한 굴복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전범국인 독일은 의미 있는 수준의 자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일본은 평화헌법 체제하에 자위대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당시 독일과 일본은 미군기지 주둔의 필요성이 어느 나라보다 컸기 때문에 미국의 굴욕적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한편 플라자 합의에 따라 가장 큰 혜택을 입은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과 수출 경쟁 품목이 많은 상황에서 엔화 가치가 상승하자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80년대 우리나라의 고속 성장을 가능케 한 3저 호황의 세 가지, 즉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중 저달러의 의미가 바로 엔화 대비 저달러를 의미하는 겁니다. 플라자 합의의 여파로 일본의 경제가 장기 침체의 기미를 보이자 꼭 10년 뒤인 1995년에 역 플라자 합의가 성사되며, 이번에는 반대로 엔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역시 플라자 합의 때와 반대로 일본 수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며 경상수지가 악화되었고, 이것이 직간접적으로 97년도 IMF 외환위기 사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를 출범시키며 전 세계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구해냈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확보하는 것이 곧 경제발전의 지름길이었던 이 체제를 이른바 달러 플랫폼이라고 명명한다면, 이 플랫폼에 탑승한 국가들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덕에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고,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발권력을, 그것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닉슨 쇼크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됐지만 여전히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했고 달러 플랫폼은 유지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미국의 압도적인 생산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유지되는 이 달러 플랫폼을 위협하는 징후가 계속 나타났다는 거였죠.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했던 7, 80년대의 독일, 일본과 2010년대의 중국이라는 존재가 대표적입니다. 결국 플라자 합의와 같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독일과 일본의 추격을 주저앉힌 것처럼 최근의 미중 무역 분쟁이 과연 제2의 플라자 합의로 귀결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어떤 계기가 형성될지 그 결과가 매우 궁금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 역시 장기적으로는 달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이거노믹스 이후 균형 재정을 중시해 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비록 군사비 지출은 늘어났지만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등의 방위비 분담 요구를 그것도 매우 강압적인 방식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측면에서 미국의 발권력에 도전하는 사례도 계속되었는데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 수립된 석유 달러 본위제, 즉 원유 거래 시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미국의 조치에 반기를 들었던 이라크, 이란,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들의 존재였죠. 미국의 제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러시아도 석유 거래 시 유로화 결제를 늘리고 있고 중국의 경우 아예 상하이 국제에너지 거래소를 개장하고 위안화를 통해 원유 선물 거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볼커 쇼크를 거치며 본격적인 금융화 단계로 진입하게 된 미국의 자본주의는 기축통화라는 이점을 10분 활용해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전 세계 곳곳으로 흘러들어가 막대한 금융 수익을 챙기고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해당 국가로부터 이탈하며 차례대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일으키는 역할을 했고 이러한 메커니즘에 따라 중남미 외채 위기와 동아시아 외환위기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강박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쌓아올리기 시작했고 어느덧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쌓아올린 막대한 규모의 달러 자산은 그 자체가 달러 체제에 부담을 주며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게 됐습니다. 앞으로 달러 플랫폼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달리 표현하자면 미국은 적정 수준으로 달러 가치를 유지하며 달러 패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자본주의가 비록 금융화 단계로 진입했지만 군사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공산권 붕괴에 따른 신규 시장이 창출됐으며 인터넷 혁명을 기반으로 신경제가 나타났고 셰일 혁명에 따라 독자적인 에너지 수급까지 가능해지는 등 순항을 거듭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을 떠올려 본다면 게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그것도 천문학적인 규모로 진행된 양적 완화 정책이 별다른 인플레이션조차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기현상을 지켜보자면 아무도 모르는 위기가 어딘가에 잠복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연구한 주제, 심화 주제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